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올림픽 중계. 그런데 시청률은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한 JTBC. 이 선택이 왜 이렇게 조용한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식당도 거리도 예전처럼 들썩이지 않습니다. 광고는 기대만큼 붙지 않고 사람들은 TV 대신 휴대폰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청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거대한 자본이 시대의 변화를 오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개권료, 광고, 채권, 금융권. 돈의 흐름은 결국 우리 개인의 통장과 연결됩니다. 오늘은 JTBC 올림픽 시청률 참사가 왜 단순한 흥행 실패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흐름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길거리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지구촌 최대의 축제라는 올림픽 기간인데 거리가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느낌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식당마다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금메달 소식 하나에 온 나라가 들썩였을 텐데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편의점에 가도 지하철을 타도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기 원래 이랬나 싶은 낯선 기분 저만 느끼는 걸까요? 제가 젊었을 때 88 올림픽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손에 손잡고 노래가 온 거리에서 흘러나왔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기분이었죠. 그땐 올림픽 중계만 하면 시청률이 50%, 60%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상파 방송사도 아닌 JTBC라는 거대 미디어 그룹이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중계권을 독점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올림픽이 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은 조용한데 사람들의 핸드폰 속 유튜브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이 바뀐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거대 자본의 흐름에 거대한 혈전이 생겼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설마 그 큰 방송사가 망하겠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건 불황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거대 자본이 스스로 설계한 파멸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대가는 결국 우리 같은 개인들의 지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은행 기업 금융팀에서 부실 채권 정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도장을 찍으며 무너뜨렸던 대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이나 뉴스에서 들리는 기업들의 소식을 보면 그때 그 파국 직전의 공포가 다시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수천억 원이 공중분해된 올림픽 중계권 사태와 그 뒤에 숨겨진 파산의 징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된 파멸이라 불리는 승자의 저주입니다. 승자의 저주란 경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무리하게 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업권을 따낸 곳들이 결국 이자 부담을 못 이겨 쓰러지는 모습이죠. JTBC는 이번 올림픽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수천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그들이 계산한 건 과거의 영광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전 국민이 모일 거라는 착각이었죠. 당시 제 동료였던 한 분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점은 곧 권력이고 돈이라고요. 하지만 그 권력이 지금은 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도 한때 한보그룹 같은 거대 기업에 수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들도 절대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JTBC가 지불한 그 수천억 원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광고는 안 팔리고 시청률은 바닥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무시한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이정수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방송국 기술직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시더군요. 소장님, 방송국 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 시청률이 0% 나오는 종목이 허다합니다. 이분이 들고 온 퇴직금 투자 계획서를 보니 미디어 관련주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말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매몰된 기업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넘어서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탈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텅 빈 광고판과 끊겨버린 자금줄입니다. 광고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내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 광고주들이 올림픽 중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을 분석할 때 보면 올림픽 시즌은 항상 예산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광고 단가가 평소의 10배가 되어도 줄을 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고주들은 이제 텔레비전 대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갑니다. 지금은 광고가 안 팔리면 방송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대출의 담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방송사의 자산, 그리고 그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오신 한 광고 대행사 사장님은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박 소장님, 요즘은 대기업들이 올림픽에 광고 넣으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광고 수익으로 중개권료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 계산기가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이런 부실한 채권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기업이 광고를 못 팔고 이자를 못 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잡은 금융권으로 전이됩니다. 내 예금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은 유튜브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안방을 내준 미디어 주권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올림픽 경기 어떻게 보는지 보셨습니까?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노인들 뿐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이라이트만 쏙쏙 골라봅니다. 텔레비전 시청률이 낮아도 유튜브 조회수가 높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 수익의 대부분은 구글이라는 미국 기업이 가져갑니다. JTBC가 수천억 원을 들여 잔치를 차려놓으면 정작 돈은 유튜브가 쓸어 담는 구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미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국 근처에서 큰 식당을 하셨죠. 예전엔 올림픽 때마다 방송국 직원들이 밤샘 작업하느라 식당이 미어터졌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식당이 텅 비었답니다. 직원들이 다 구조조정 당하거나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이 해외 플랫폼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미디어 산업의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중에 해외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는 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는 기업에 내 노후를 맡기는 건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JTBC만의 문제가 아닌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피가 멎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그룹이라는 거대 모기업이 스포츠 중계권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1997년 당시에 봤던 한보그룹도 시작은 작은 부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룹 전체의 자금줄을 막아버렸죠. 지금 JTBC는 비상경영 체제입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보고서를 받을 때 보면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건 마지막 수단까지 다 썼다는 신호였습니다. 최근 제게 상담 온 최현우 씨라는 40대 간부는 미디어 계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벌써 3달째 월급이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판단 미스가 수많은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나 투자처가 대기업 하청 구조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합니다. 윗물이 마르면 아랫물은 가장 먼저 마릅니다. 대기업의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무서운 진실은 이 모든 부실이 결국 여러분의 지갑으로 전이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면 그 돈은 어디서 메꿀까요? 결국 은행 대출을 연장하거나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겠죠. 그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여러분이 맡긴 예금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 45년을 하면서 깨달은 절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거인이 쓰러질 때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오신 김 선생님은 노후 자금으로 특정 기업의 채권을 사셨습니다. 연 5%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혹하셨죠. 그런데 그 기업이 바로 이번 사태와 연관된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 채권 가격이 폭락해서 팔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퇴직연금이나 보험 상품이 어떤 기업의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 내 노후 자금을 불타는 집 안에 넣어두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대응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이름값에 투자하는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JTBC나 중앙그룹 같은 이름이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마불사라는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였죠. 제가 상담했던 김태현이라는 38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 미디어와 엔터 관련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60%까지 늘렸습니다. 주변에서 올림픽 특수 기대된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이번 폭락장을 피했습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하십시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매일 기록하십시오. 거대 자본이 흔들릴 때는 내 지갑을 닫는 것이 최고의 공격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곳에서 즉시 탈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방송이나 광고 산업은 피가 돌지 않는 심장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붕괴된 곳에서는 기다림이 곧 독입니다. 지난주 연구소에서 만난 50대 자영업자분은 권리금 다 포기하고 방송국 앞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손해는 컸지만 덕분에 남은 현금으로 빚을 청산하셨죠. 만약 그분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며 더 버텼다면 지금쯤 파산하셨을 겁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빚이 독입니다. 눈 딱 감고 부채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당장 대출 상환 계획부터 다시 짜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 때 살아남는 현금 비축의 절대 원칙입니다. 현금은 경제의 구명보트입니다. 제가 1997년 당시에 기업들을 정리하면서 본 게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현금이 있는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아 나중에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소 직원 중에도 매달 월급의 20%를 무조건 달러와 현금으로 모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같은 위기가 오히려 즐겁다고 합니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일 당장 소득이 끊겨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비축된 현금이 위기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JTBC의 올림픽 시청률 참사는 단순한 흥행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형 대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사망 선고이자 거대 자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축제에 취해 있을 때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았고 다가올 추위를 대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건 오직 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설마 망하겠어, 나라가 설마 무너지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분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명보트를 준비할 것인가. 올림픽 시청률이 0%라는 건 대중의 관심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도 이미 떠났습니다. 떠나간 버스를 잡으려다 길 위에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가 가진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이 높은 곳은 없는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결단이 위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냉철한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꼭 생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